이번 대통령 선거 나올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근데 대선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우리 국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선거는 처음 봤어요. 지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조국 사태를 검찰총장이 건드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압박을 가고 안 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이 검찰총장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라. 동시에 이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나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한 실적을 보고 나를 인정을 한 것이다. 근데 경기도지사로서 뭘 했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이 두 후보 갖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소위 점성술을 하는 분들, 소위 영리학자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오는데 오늘날 아침에 나가면 바깥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밤에 와서 문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 목욕탕도 없고 수도도 없고 마당에서 몸을 씻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씻는데 저 산 뒤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그래서 야단을 친 일도 있고 그랬는데, 점성술하고 영리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줄 잡아서 한 200명을 왔을 거라고 그래요. 막걸리를 마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손학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은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만 거대 양당에서 위성비례정당을 기상천외 발상이죠. 그걸 만들어서 결국 다른 정당들은 완전히 거의 영패를 한, 바른미래당도 영패를 해서, 그래서 작년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나는 정치를 떠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에나 다니고 또 막걸리나 마시고 신문 보고 책 보고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총선 이후에 운전기사도 없애고 차도 물론 없애고 비서도 없이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제가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지내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 나올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으면 그렇게 놀질 않았죠. 근데 대선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우리 국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작은 선택해야 된다.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 걸 저도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이 후보 개인적인 문제, 가정사 문제,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나라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또 대통령 선거인데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양대 후보에서 개헌의 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선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단식을 했죠.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을 했는데,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를 바꾸려면, 그리고 대통령 제도를 바꾸려면은 싸움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당제가 돼야 되고, 다당이 서로 연합해서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대통령 재패가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되면은 감옥 가거나 대통령이 되면은 죽거나, 그리고 지금도
양당 후보가 마치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감옥 가. 그런 식의 얘기를. 그럼 보복 정치, 갈등의 정치, 싸움의 정치가 끝없이 악화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서 당락은 하늘의 뜻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불을 지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뭐 워낙 많아서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하자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게 4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질병청장이 무슨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을 시켜놓고 방역기획관을 청와대에 놨어요. 결국 그 사람이 다 모르는지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청와대에 집중이 돼서 행정부처가 제대로 자율적으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관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뭐든지 다 하니까. 또 국회도 국가정책과 국가노선에 관해서는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어서 국회가 청와대 하수기관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법원까지 청와대 하수기관이다. 이런 인식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널려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에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길들이기, 기업 겁주기의 일환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구속했습니다. 이 정부의 커다란 정책에 아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걸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해라. 그런데 막상 조국 사태를 검찰총장이 건드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압박을 가고 안 되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이 검찰총장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라. 도무지 이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대통령이 감옥 가고, 대통령이 저격당하고, 대통령이 목숨을 끊고, 대통령 자제들이 구속이 되는 이런 불행한 대통령 이제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독단적인 권력 체제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 의회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이런 기치를 들고 나선 겁니다. 물론 이 양강구도에 그 틈새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길 비집고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후보 갖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한 60%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두 후보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가 없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제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 그것을 통한 싸움의 정치, 극한대결의 정치, 양당제도로 이런 것이 더 계속되고 더 심화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 틈을 넓혀간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후보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나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한 실적을 보고 나를 인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로서 뭘 했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기본소득, 청년소득 했잖아. 그럴 수 있겠죠. 재난지원금을 100% 줬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계곡정비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계곡정비는 남양주시장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 넘게
거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 산업이 경기도에 전부 다 몰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흥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것이 실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었고 파주에 디스플레이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산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러한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잘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남시장 때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동으로 떨어졌고 그 뒤에 경기도지사를 4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발전이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권 광역이건 그 직을 내려놓고서야 당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장 장이 대통령 선거 나온 게 거의 유행이 됐어요. 근데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직책에 든 책임을 위해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뭐 통도 크고 또 대인 관계도 좋다. 그러니까 뭐 전문성이 없더라도 사람을 잘 쓰면은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역시 검찰에서 바로 와서 검찰의 권위,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내 그 선거 그 기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또는 자기 사람 챙기는 거나 이런 걸로 봐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가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런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연대 단일화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가치, 정치적인 이념 이것을 위한 연대나 또 뭐 가치체계 통일 단일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거 때 내가 조금 더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표를 더 얻어서 어떤 권력에 붙을 수 있을까? 내 표를 갖고 어느 쪽하고 단일화해서 내 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정치는 세력과 세력 간의 갈등이나 또는 연대 연합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당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의회에서 이거는 연합할 수 있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돼야지 단일화를 통해서 그냥 한 편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씨하고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나 그 뒤가 단일화해서 그 뒤로 계속 이어졌나요?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공학적인 단일화, 공학적인 연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 그것은 앞으로 대화의 창을 열고 또 힘을 합쳐나가고 그럴 생각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단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생각을 한 게 우리 정치인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하지 말자.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매일 국회 직원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와이셔츠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그런 대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지켜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얼굴이 깨끗하니까 면도하니까 깨끗할 거 아닙니까? 몸무게는 빠지지만 겉으로는 깨끗하고 뭐 정장을 딱 양복 입고 앉아 있었으니까 저거 뭐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근데 실제 몸무게가
열흘 동안에 7kg인가 6kg인가 빠졌어요. 제가 하루는 사진 기자를 데리고 뭐 다 체중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팬츠는 입었습니다만 내 얼굴하고 여기 키로수가 나오는 이런 거를 찍었는데 그것도 뭐라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우리 그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격조가 있는, 품위가 있는 정치를 좀 하자. 단식한다고 해서 쓰러지고 그냥 뭐 어디 실려나가고,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열흘 단식하고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여야 원내대표가 우리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3자 합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로 했어요. 단식 끝나기 전날인가 전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십니다. 이제 끝내십시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인을 해라. 근데 그저 꼭 확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와서 우리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뒤에 협상이 진행이 돼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상대 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일 없다 그러더니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제 숫자를 줄이고 아주 누더기가 됐어요. 그래도 그걸 그냥 내가 동의를 해준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만이라도 유지를 하면, 그럼 실제로 해보고서는 안 되겠다, 좀 개선을 하자, 의원 숫자를 늘리자,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상천외의 발상이죠. 저는 제3당, 제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에서 자리를 잡을 걸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바른미래당은 아예 영석이 되고, 내가 그때 정말로 내 목숨을 내놓고 완전히 합의가 돼서 국회 통과될 때까지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 이건 참을 수 없다. 당락은 하늘에 맡기되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의식을 환기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불씨가 살아남아 있어서 그 다음에라도 논의가 될 거 아니냐. 제가 있었던 백년사가 그 다산 선생이 항상 와서 거기 스님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산꼭대기의 토굴이거든요. 그 산 속에 있으면서도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서 그 절에서 못 올라오게 하고, 또 그게 길을 잘 몰라갖고 기자들이 와도 엉뚱한 데로 가고서는 밤을 나와서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소위 점성술을 하는 분들, 소위 영리학자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오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면 바깥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밤에 와서 문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 목욕탕도 없고 수도도 없고 마당에서 몸을 씻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씻는데 저 산 뒤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고 그래서 야단을 친 일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저를 도와주는 사람 얘기가 점성술하고 영리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줄 잡아서 한 200명은 왔을 거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현혹되지 말자. 나는 은퇴했다. 다짐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태가 결국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죠. 경기도에서 그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든 것, 4년 동안 중앙정부하고 싸웠어요. 건설부로 봐서는 최고의 주택단지 요지거든요.
그 산업단지로 내주면은 건설부에 남는 게 없어요. 산업단지는 그냥 조성원가에 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경기도가 사업을 하니까 끝까지 안 주려고 그런 거를 하여튼 끝까지 해서 분양까지 다 마치고 디자인하고 기공식 하고 나와서 지금 이게 됐는데, 저기 20만 평 단지에 고용이 7만 5천 명이에요. 저기서 생기는 매출이 70조.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치면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규모라고 해요. 막걸리를 마십니다. 이 방송에서 좀 뭐합니다만 강진에 갔을 때부터는 거의 막걸리만 마셨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의원 할 때 또 도지사 할 때 양주, 그리고 양주 폭탄주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한 5년 넘게 지금 막걸리만 마시니까, 막걸리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변이 좋습니다. 변이 좋으면은 몸이 좋고 피부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생수를 1리터 이상을 마십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밥을 잘 먹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참 아주 힘드실 겁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저 손학규는 청년의 시절 학생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또 그 빈민운동으로 사회정의를 외쳤습니다만, 그 뒤에 영국에 가서 세계를 보고 우리가 울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념적인 편집광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 특히 경기도지사가 돼서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경제를 세계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늦게 나왔습니다만 경제 7위, 5위 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 더해서 저녁과 아이가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저 손학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